잘 들리세요? 네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오후 세션에 이제 제가 사회를 맡게 되는데요.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그 무게감 있는 상당히 그 커다란 주제가 돼서 아마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좀 잘 정리를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일정은 일단 발표하신 분들 한 25분 내에 듣고 이어서 이제 지정 토론 한 7, 8분 정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받은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 이렇게 옮겨서 순서를 진행하고요. 이 주제까지 발표를 마치고 토론까지 마치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마지막 3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이제 유인물 보시다시피 이제 도서정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좀 상당히 핫한 특히 한일 한중일 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약 30건의 도서정권 문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도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독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이제 중국하고 생각하고 다르다 문제도 있고 일본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도서정권 문제가 있어서 이 도서정권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망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 이제 제1주제 발표자께서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주제 발표자는 그 코리안 마리타임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독도해양법 연구실 실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영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영길 박사님께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근무하는 박영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해양 발전에 초석을 다지신 여러 선배 해양인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한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 시간 발표할 내용은 본 주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영토 주권 문제인데요. 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전 세계 해양에 있어서의 영유권 분쟁, 도서 영유권 분쟁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걸 총망라하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주요 분쟁에 대해서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 부분입니다. 아시아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도 있고 넓게는 이제 태평양 지역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태평양 도서국 사이에서도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이제 넓게 보면 영유권 분쟁 또 해양 경계에 관한 분쟁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최근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지난해 솔로몬 군도하고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태평양 지역이 우리나라로서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특히 호주와 인도네시아 여러 섬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고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중동에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중동 국가 사이에서도 이런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섬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배를 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신 경우라면 아마 이 섬의 위치를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만과 예멘 사이에서도 도서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아시아, 우리나라 가까이로 오면 남사군도,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분쟁이고 전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영유권 분쟁 형태가 가장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 수십 개의 조그만한 암석들, 암초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게 구역을 잘 정리해서 서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이제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 섬들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 섬이라고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 대만은 한 개 섬, 말레이시아 일부 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남사군도에서 지금 현재 중국은 이 여러 섬들에 대한 그 지배력을,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해군력도 동원하고 해양 경찰, 중국 해경도 동원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해상민병이라고 하는 조직을 아주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민병이란 보통 어민 세력인데요, 어선들입니다. 수십 척, 수백 척의 어선들이 중국이 주장하는 저 해양 지형들, 해양 지형 인근으로 가서 며칠씩, 몇 주씩 해상 시위를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기름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이제 제공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상 민병이 중국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남중국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 중에서 또 이제 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아주 심각한데요. 이 영유권 분쟁은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분쟁입니다. 하이난성이 어딘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하이난성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 서사군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이 완전히 실효적으로 점유를 하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70년대 말에 베트남에 빼앗겼습니다. 당시 중국 해군하고 필리핀 해군이 전투를 벌였는데 베트남 해군이 패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가지는 그러한 독도에 대한 일본에 대한 감정, 이것보다 몇 배나 더 강한 강력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서사군도를 탈환하고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대표적인 남중국해에서의 그 영유권 분쟁이고요. 동중국해하고 이 위로 오면 이제 이러면 잘 아시는 이제 쿠릴열도,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제 이해가 아주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제 조오도, 남중국해에는 이제 조오도 분쟁이 있습니다. 이 조오도는 이제 4개의 큰 섬과 조그마한 바위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 여기 이제 숲도 있고 뭐 사냥이나 이런 그 동물들도 일부는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오도는 지금 현재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호시탐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사절했습니다. 그래서 국유화를 시켰죠. 일본 정부의 땅으로 만들자. 그 이후에 중국 정부가 발끈해서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도 가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섬 주변에 많은 그 중국 그 관공선, 해군 군함이 와서 시위도 벌이고 하면서 이제 분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상 민병, 중국의 많은 어선 세력들이 이 조오도 주변의 영해 접속 수역에 접근을 해서 일본 정부의 이제 집행관할권 행사를 이제 방해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지금까지 벌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은 이 조오도를 탈환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계획하에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해군에서 이야기하는 회색지대 전략,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면, 유럽은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런 영유권 분쟁이 좀 비교적 약합니다. 대부분 이미 이제 선진국들이고 이러한 분쟁들을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섬들은 아직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섬을 두면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 이 두 국가 사이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앙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에게해에 있는 이 섬들에 대해서 여전히 터키는 이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스는 어떠한 분쟁도 없다 하지만은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에게해에서의 그 구도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에게해의 터키 연안에 가까이 흩어져 있는 많은 섬들이 다 그리스의 이제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을 그으면 터키 입장에서는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거의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그러한 형상이니까 굉장히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막 박차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게 그 일환으로 이제 도서 영유권 분쟁이 있고 이 섬들에 대해서 그 주권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사진은 이제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 이제 사이에서의 그 분쟁인데요. 이제 락홀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말 그대로 바위 덩어리입니다.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그 봉우리처럼 솟아있는 그런 바위 덩어리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도에 비하면 훨씬 작고 무의미한 이제 그러한 바위 덩어리지만은 그렇지만 이게 여기에 대한 영유권이 생기면 그 주변에 이제 영해가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섬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영유권 분쟁은 있지만은 이게 분쟁이 격화되고 이것 때문에 그 국가 외교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러한 상황은 없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이제 분쟁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로 넘어오면 인도양, 대서양 쪽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여러 분쟁이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차고스 섬 사건인데요. 이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제 지금 영유권 분쟁은 아닌데 이게 차고스 이제 모리셔스의 일부 섬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1960년대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그 모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모리셔스도 독립을 했는데 이 인도양에 있는 이 차고스 섬만은 영국이 계속 통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양 주변은 지역에 대한 그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통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국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서 미군 부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 등에서 모리셔스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지만은 영국은 계속해서 이걸 전부 다를 모리셔스에 발언하지 않고 계속 좀 버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미주 지역으로 오면 이제 여러 도서 분쟁들이 있습니다.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미국하고 아이티 사이의 분쟁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서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들은 이게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사활을 걸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 섬의 위치나 이제 가치 때문도 그런 게 있고 또 이 국가들이 어떻게든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은 포클랜드 부분. 이게 80년대 초에 포클랜드 전쟁도 있었는데요.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영국하고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아주 격렬한 영유권 주장이
갈리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독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는 뭐 여러 점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포인트만 여기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주장할 때 근거가 무엇이냐? 일본이 주장할 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을 하는데 일본은 어떤 근거로 자기 땅으로 하느냐? 이러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후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비판을 가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고유 영토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가면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다 하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고유 영토론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를 보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법에 비추어 독도는 고유 영토이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고유 영토는 17세기에 확립되었다. 17세기경에 이르러 이 고유 영토라는 것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1905년 여러분 잘 아시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이러한 고유 영토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게 일본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17세기에 일본의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이 확립되었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일본이 어떤 근거를 드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비판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이 이제 다케시마 10포인트라고 해서 독도에 관한 10가지 사항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인 이유 또 한국 영토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결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이 보면 내용을 보면 1618년 이제 17세기 초이죠. 일본 막부가 울릉도에 대해서 도의 면허를 발급을 합니다. 이때 이 울릉도에 대한 도의 면허가 있지만은 독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도의 면허라는 것은 일본의 어민들, 일본의 사람들이 울릉도를 갈 때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독도는 일본 땅이기 때문에 그런 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일본은 이제 논리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와서 일본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이 고시는 먼저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시마네현에다가 이제 명령을 내렸죠. 시마네현에서 이렇게 독도를 일본 영토를 편입하라는 명령 내렸는데 그에 따라서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서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편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일본은 17세기에 확립된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먼저 앞서 17세기에 일본이 울릉도에 대해서 도의 면허를 발급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좀 퀘스천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에 도의 면허를 발급했다 뿐이지 독도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영유권 확립의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고유 영토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유 영토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옛날부터 태고 쪽부터 우리 그 국가가 있을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 국가의 영토였다는 것이 고유 영토론인데 그러면 확립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7세기에 와서 확립되었다고 하거든요. 옛날부터 자기 영토였는데 왜 이제 와서 17세기에 와서 이게 확립이 됐냐? 왜
영어로는 establish라고 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이 말에 좀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국제법상 보면 고유 영토론, 그러니까 영토 취득의 방법을 보면 영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점이나 시효 이제 오랜 시간이 거쳐서 취득을 하는 것이죠. 하량, 청부, 정복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고유 영토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옛날부터 자기 영토였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점에서 이제 일본의 고유 영토론이라고 하면서 17세기에 확립되었다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전제가 안 맞기 때문에 두 번째 시마네형 고시를 통해서 재확립하였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맞지 않은 부분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해 면허에 이제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리적 인접성 문제를 적어 나왔습니다. 이제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독도에 대해서 우리 영유권 주장하는 주된 논거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울릉도에 대해서 도해 면허를 발급할 때 독도가 인접하기 때문에 울릉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독도에 대해서는 도해 면허를 발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논리를 가져온다 그러면 일본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본 땅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그 이론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네, 이어서 보면 도해 면허에 이제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인데요. 먼저 울릉도와 독도를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서 하나의 이제 단위로 묶어봤기 때문에 이러하다 하는 부분인데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일본의 많은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슈시청 합정기, 인주시청 합기 이거는 일본에서 독도에 관해서 언급된 가장 최초의 이제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있고 이제 도토리본의 문서도 있고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일본의 이제 최고위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정관에서 내린 각 그 산하 부처에 내린 명령에 의하면 울릉도 외 다케시마 외 일권인데 지금 현재 말로 하면 울릉도 외 한 섬은 일본과 이제 관계 없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당시 태정관 일본 최고의 행정기관 태정관도 울릉도와 그 외의 한 섬 독도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간주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17세기에 울릉도에 대해서는 도해 면허를 했지만은 독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왜? 일본 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좀 설득력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 영토론을 주장을 하면서 17세기에 확립이 되었다. 이제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되었다. 이런 말 자체가 상당한 어폐가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네,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국제법원 판례를 이제 여러 가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고유 영토론 관련된 판례, 그리고 이제 지리적 인접성 관련된 판례들을 좀 여러 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국제법상 그러면은 지리적 인접성, 그러니까 독도가 울릉도에 가깝기 때문에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이면 독도도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인가? 일종의 지리적 인접성 이론 또는 주물 종물 이론, 주물이 어느 한쪽에 이제 소유가 되면 종물은 따라오는 일종의 부속 도서로서 그러한 이론이 성립하는가 여기에 대한 국제 판례들을 몇 개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국제법원의 판례들은 우리 독도에 적용할 수 있는 딱 맞는 그대로 딱 맞는 그러한 사례는 없지만은 여러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이론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많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또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근거는 우리 고유 영토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신라 시대에 우상국을 복속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다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 국내 관련 그 정부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헌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혀주는 것인데 그 밖에 이제 주요 이론적인 근거로서 이제 울릉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울릉도의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일종의 이제 주된 섬 대 이제 종된 섬으로서 그러한 그 관계를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그 근거로 우리가 좀 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적어 놓은 것인데요. 이게 앞서 여러 판례들을 국제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걸 그대로 우리 이 독도 문제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울릉도가 우리 땅이면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으로 된다는 그러한 논리 구성을 위해서는 좀 더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법상 이론적인 그 정리 작업, 이론적인 좀 구성을 하는 그러한 연구를 우리 같은 기관에서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영일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좀 짚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일본이 뭐 지속적으로 영유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도 뭐 한국이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우리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일본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큰 틀에서 하나는 이제 고유 영토론, 일본을 고유 영토로 정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영토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inherent territory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유 영토라면 뭐 일본이 이제 다케시마 도군형 오시에다 영토 표현 조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토 표현 조치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자체가 바로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다라는 지리적 근접성, 이거는 늘 논란이 많이 됐던 거예요. 여기껏 문쟁 도서에 있어서 상당히 그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과연 그럼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냐, 즉 울릉도가 일체의 섬이냐, 이것만 확인이 된다면 뭐 우리로서는 뭐 무지하게 큰 소위 그 리걸 백그라운드를 이걸 그라운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국제법원의 판례는 조금 갈립니다. 어떤 법원의 판례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일체라는 그러니까 거리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소위 속도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입증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도로서 속도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만 우리가 입증하면,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울릉도 일체의 성공을 봐서 우리의 고유한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도서여권 문제가 21세기에 급부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서여권을 가진 국가는 그 주변에 200킬이 배달 경계수역을 갈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200킬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반경 200킬이니까 200킬이면 그러니까 1해리가 이제 1.85km 아니겠어요? 1.8 곱하기 200이 얼마예요? 360km의 반경이. 어마어마한 해역을 해당 작은 섬의 국가가 모든 자원을 탐사, 이용, 개발을 독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양 영토 확장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여권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대두가 되고, 왜냐면 저 200개 이제들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일본이고 중국이고 뭐 독도 문제 마찬가지여서 향후에 독도 여권이 누구이 어느 국가에 있냐에 따라서 동해에서 이 배달 경계에서의 경계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울릉도로부터 독도가 47마일이거든요. 일본은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 중간이 경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독도가 자기 나라 국가니까. 그 우리는 뭐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47마일 떨어진 독도가 과연 우리 울릉도의 부속 도선이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지적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려운 문제를 잘 이렇게 좀 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정 토론해 주실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는데요. 옆에 계시는 좋은 박사님인데, 좋은 박사님은 이제 상당히 우리 젊은 신진학자 중에서 상당히 하여튼 촉망받는 그런 학자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연구원을 하시고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뭐 교육한 지 얼마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젊은 유망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한번 좀 토론을 듣고 이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마이크를 하면서 질문을 받고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았던 연세대학교 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라 먼저 오늘 이렇게 해양 영토 수호 정책 토론에 토론자로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여러 가지 경험이나 식견면에서 가장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비단 제 토론 시가 국한되지 않고 오늘 이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영길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크게 4가지 토론 쟁점을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점을 좀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고유용 토론과 한국의 고유용 토론에 대한 비교입니다.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듯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유용 토론을 상당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고유용 토론과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고유용 토론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면으로 대척하는 한편 상당 부분 논지 구성상 유사성을 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서 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와 같은 고유용 토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유권이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승계된 것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은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나 1906년 울도군수 심행택의 보고 그리고 의정부지령 제3호 등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근대법 체계 내에서도 독도가 자국 관할임을 확인했다는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유용토를 재확인한 행위로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유용토로는 소개해 주셨던 늦어도 17세기 중엽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가기 결정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일본의 고유용 토론 주장과 구조상 유사하면서도 내용상 경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대립하는 양국 간 고유용 토론 주장에 있어서는 과연 어떠한 국가가 이와 같은 역사적 권한을 더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증거의 우위를 누가 점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역시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해 주셨듯 일본의 영유권 확립 근거가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 권한 입증 자료나 증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포인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그 입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고유용 토론에 입각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17세기 중엽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이 되었고 이를 1905년 가기 결정으로서 재확인한 것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1943년 카이로 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재차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독도가 한 번도 한국의 영토였다는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유 영토론을 부정한 한편 늦어도 17세기 중반까지는 독도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05년 가기 결정에 따른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으로써 그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였다라고 역시
카이로 선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재차 이와 같은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고유형 토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주지 선점론에 가깝지 않나라는 해석 또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일본 정부는 1905년 가기 결정을 통해서 다케시마를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곧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서 간주했다는 사실과 달리 이 지역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 부재했음을 반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선 카이로 선언에 대한 입장 후반부에서 일본은 1905년 가기 결정 이후 독도에 대한 지배가 평온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언급한 점,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 전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간주한다는 점 등은 독도에 대해서 고유형 토론을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독도를 무주지로서 간주하고 이와 같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의 행위로서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독도에 대한 고유형 토론의 입장과 무주지 선점론의 입장이 그 논지상으로는 상당히 좀 모순적이고 대립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논지를 본다면 이와 같은 논지는 무주지 선점론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형 토론을 조금 더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저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처럼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형 토론은 그 이론상 대립되는 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모순적이고 좀 대립적인 입장 모두를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적 인접성 요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독도가 울릉도에서 약 90km 안으로 그 90km가 되지 않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 섬이 역사적으로 울릉도 일부로 인식되었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발표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토 취득의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지리적 인접성이 그와 같은 효력이 대체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판례를 본다면. 하지만 영토 취득의 단독 권한으로서가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독도에 대한 고유 영토론을 입증해주는 역사적 권한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이 지리적 인접성 요소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재판소 판례는 무인도와 같은 격오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가 특정한 지역을 실효적으로 통치했는가와 관련돼서 그와 같은 통치 실효성을 입증해주는 기준이나 증거를 상당히 좀 기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와 같은 격오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역사적 권한 입증 기준이 완화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시 국제재판소 판례 중에는 이 지리적 인접성 자체를 직접적인 입증 증거를 구성하는 것으로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 주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지리적 인접성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다른 역사적 권한을 입증하는 그와 같은 증거의 증거력을 강화해주는 요인으로서도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울릉도 독도의 관계를 주도 종도로서 입증을 하려는 노력 역시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소송 전략 측면에서의 증거의 번역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는 독도에 대해서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독도는 사법적 분쟁 해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대응 모색 차원에서는 독도 문제의 사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회복 가능성 역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만일 한일 양국 간 특별협정에 따라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다른 국제재판소 회부가 된다면 이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일 양국이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재판소에 제출할 증거의 번역 문제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독도에 대한 고유 영토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 증거로서 고문원이나 고지도 같은 상당히 오래된 문서 자료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작업 원어는 통상적으로 영어 또는 불어입니다. 이 말은 즉 재판소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증거 역시 영어 또는 불어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것은 곧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리고 영유권 주장을 입증해주는 그 증거 자체의 중요성만큼이나 재판소에게 제출하게 될 증거의 번역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독도 문제에 대한 사법절차 회부 가능성에 관련된 대응 마련 시 우리나라의 고유형 토론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더해서 이와 같은 증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그와 같은 번역된 증거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증거의 번역 및 검증 작업에 대한 대비 역시 관련된 노력 역시 함께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 가지가 제가 이번 박영일 실장이 발표에 대해서 준비한 토론이고요. 관련돼서 말씀 주시는 사항, 질문 주신 사항을 통해서 또 역시 또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 박사님 감사하고요. 박 실장님이 이제 말씀 주신 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요약해서 이제 좀 토론해 주셨는데, 박 실장님 질문 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점 문제하고 이제 고용 조선의 어떤 상관관계,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의 관련 문제, 이런 거 크게 두 가지 같아서 그거 좀 먼저 좀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조은 박사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코멘트 내주신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보면 사실 그 일본의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는 일본의 시마네현 도시인 걸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문서로서 그렇게 일본 영토를 편입 조치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우리가 독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일본의 처음 주장은 무주지 선점론이었다. 근데 나중에 언제부턴가 고유형 토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 무주지 선점론을 폐기를 하고 고유형 토론을 주장한 근거를 보면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을 선점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1905년 그 당시에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어야 되는데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전에 독도에 관한 문헌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 한국에서 아무 주인 없는 땅이라 이걸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일본의 논리가 갈수록 이제 궁색해지죠. 그래서 일본은 새롭게 논리를 구성한 게 고유형 토론이다. 옛날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였는데 17세기에 그 고유형 토임을 도해 면허,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다시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재확인했다. 이런 논리를 구성한 겁니다. 그런 논리가 좀 논리의 좀 부당함을 제가 이제 발표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고유형 토론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주지 선점론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우리 대한제국 칙령도 있고 아까 앞서 제가 발표해서 언급한 1800년대 말에 일본 태정관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 지령을 통해서 울릉도 외 한 섬은 기죽도 약도라고 이렇게 아주 지도까지 붙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늘 울릉도 독도이거든요.
그게 일본과 아무런 관계 없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 당시 일본 해군에 발간한 각종 수로 관련된 문헌들을 보더라도 독도에 관한 문헌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서양에서 이미 동해까지 와서 고래잡이를 하고 하면서 독도 주변에서 다 훌쩍하고 했거든요. 그 독도를 리앙크루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리앙크루가 이렇게 그 서양의 선박 그 포경선 이름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일본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 인접성 부분은 말 그대로 아까 그 김현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독도가 확실히 울릉도에 가까운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리적 인접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울릉도로부터 몇 킬로, 일본 오케이섬에서 훨씬 더 멀리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울릉도를 인식을 할 때 울릉도와 함께 독도까지 인식을 했다는 그런 문헌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인식이 아니라 이게 울릉도와 같이 독도도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해내는 이제 그러한 게 학자의 노력, 그러한 학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청명한 날에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건데, 이런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지리적 인조성에 기초한 이론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섬도 그만큼 우리의 그 같은 섬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연구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소송 전략 측면에서 이제 증거의 그 증거물의 번역 문제 말씀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아주 뭐 우리나라 고문원, 일본 고문원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고 한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 의사가 잘 전달하게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번역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거, 우리가 독도를 당시에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 뭐 조선, 고려, 우리 그 옛날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증거 자료를 통해 잘 드러내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해주셨고요. 사실 같은 그 국가 간의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있는 도서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점의 조건은 주인이 없는 땅에 대해서 무주지의 영토를 누가 먼저 차지했느냐, 이게 선점이거든요. 선점한 국가가 또 하나 플러스해서 요걸 내 영토로 하겠다는 객관적 영토 취득 의사가 있어야 돼. 이걸 표시해야 돼. 이 2가지 요건이 기본적으로 영토 취득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바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선점의 이론을 배제하고 오히려 고유영토다. 그런데 고유영토라면 과거에 얘기했던 선점이라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선점 그 자체가 분쟁 도서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상당히 좀 논리의 비약이 많이 따른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고유영토라면 원래부터 일본 거였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면 원래부터 일본 거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스스로 그 태정군 같은 말씀하셨는데 태정군은 당시 우리나라 총리실이에요. 총리실에서 예무부에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독도 울릉도에 닿기시면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봐라. 그 예무성이라도 조사를 해서 직접 해보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이 섬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라는 보고서를 정부에 냅니다. 그걸 또 다 보고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일본한테 치명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실의 태정관에서 일본 이 독도는 닿기시면 우리하고 관계없다. 라는 걸 명문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당시에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서 많이 이제 카피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아무도 못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은 다 자료를 다 가립니다. 그래서 직접 하지도 않고 저는 직접 가서 이걸 확인했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일본의 논리는 상당히 이제 비약적인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그러나 영토 문제라는 것은 이것이 뭐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 당사간 합의죠.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제 분쟁이 대부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에 대한 증거 문제 얘기하셨는데, 과연 이게 이제 뭐, 소송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고문원들을 어떻게, 소위
영어식 표현도 잘해서 어떤 소위 말해서 저한테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의무라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게 아니 울릉도를 갈 경우에는 우리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면허를 받아라는 그 면허 건너가는 면허. 그러니까 자기 나라 영토는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스로 도의 면허 발급을 요청합니다.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 아니라는 게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조금 아마 향후에 뭐 일본도 아마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소송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국제소송은 또 국내소송과 달라가지고 당사국 일방이 주장한다고 상대방과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RC의 어떤 관할권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 이유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소송을 통한 한일 간의 여건 문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예요, 일본을.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적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이제 이런 형상이 이제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뭐 향후 같은 걸 대비해서 이런 것들 이제 잘 짚어주시고요. 이제 오늘 저희 토론자하고 발표자들의 순서를 요것을 하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 이렇게 답변 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질문이라기보다도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그 러일 전쟁과 관련된 그 표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해군 출신으로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코멘트를 하나 해드리려고. 다케시마를 시나메현 고시로 일반 영토화한 시기가 1905년 2월에요. 2월 22일. 그 전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190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시마 해전이 벌어지는데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미리 국제사회에서 그 재반 법률에 대한 그 레벨이 상당히 높게 연구되고 발전되고 시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법을 어긴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노력을 해요. 청일전쟁 때도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그래서 로젠스토벤스키 함대가 대만 해협을 통해 가지고 우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행동을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가 독도라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려고 한 거예요. 망루를 설치하면은 이것이 남의 나라 땅에 비록 작은 섬이지만 그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등등의 아주 치밀한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가지고 일본 가구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했지만 최초에는 일본 해군이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독도에 망루가 설치됐다. 지금 망루가 설치된 흔적이라든가 잔대가 있으면 아주 좋은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학자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의 땅이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거는 우리 땅이라고 주민등록을 하느냐. 그건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지 않으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해군들은 다 알아 그걸.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전쟁을 수행하는데도 준비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좀 더 보강해서 하면은 그게 법적인 논리로는 싸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는 얘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독도를 갖다가 자기들 영토라는 거를 미리 하지. 1904년 러일 전쟁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연구하다가 1905년 2월 달에 러일 전쟁 스시마 해전은 5월이거든요. 아주 일본 사람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요. 이상입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서서 할까요? 이 독도 문제는 말이죠. 돌아가신 박춘호 교수가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그 국제해양법 재판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자기 집 앞에 자기 마누라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마누라입니다 하는 것을 선전한 것과 똑같다 라고 할 정도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우리 땅인데 왜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과잉 반응을 하느냐 하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김영삼 대통령 모시고 서울학교 도서관에서 독도 그림을 그리고 책을 관련된 문헌을 포함해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독도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됐느냐? 그 전에는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는 크게 크로스업 된 게 없었어요. 한일 간에 독도에 대한 분쟁이라 할까, 이슈화돼서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일본에서 독도는 해중, 수중 탐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화자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화자원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야, 이 독도가 엄청난 부의 가치를 가진 섬이다. 이래서 일본이 이제 그게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됐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냐 안 맞는지 모르겠고 우리 박 교수님 맞지요? 예, 맞을 겁니다. 지금 뭐 젊은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역사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독도가 가치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이제 우리 땅이 하고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그 아까 김현수 박사가 얘기했지만은 영토 문제는 두 가지 원칙이거든요. 선점의 원칙과 응고의 원칙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해양대학 강의할 때 이 두 가지 문제 계속 얘기했어요. 일본이 선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터지니까 아까 이 스태블리시 확립됐다. 이 확립됐다 한 이 용어가 법적으로 구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 문제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건 말도 아니다. 국제법 진출한 학자라든가 박사들이 일본에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한 명씩 나오는데 이임재에서는 지금 뭐 역사적으로 지금 배경을 간단히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사실 그 영유권 문제는 우리가 좀 하루 종일 통일해도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문제는 일본의 독도를 분쟁도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거기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도서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차분히 일본의 분쟁도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차분히 준비할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리멤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박인희 박사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조은 박사님 감사드리고 1세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